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금융위기, 이런 게 본격화된다면 미국 경제에 제일 먼저 타격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 다음에는 그게 전 세계로 전염된다. 자, 소장님께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이제 금융위기 관련된 책을 내시면서 올해 경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사건들이 하나씩 이제 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일단 미국부터, 미국 금융시장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아직 불안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발단이 돼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앞날을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아주 빠르게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경기 후퇴가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해야 하잖아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 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재정 지출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재정 지출을 투입하면 그 악순환이 차단이 돼요. 총수요가 커지니까. 그랬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었거든요. 신용 파괴율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번원통화는 무려 52%를 증가를 시켜요. 여기에다 기준금리도 2.5%에서 0.25%까지 지속적으로 낮춰가요. 그렇게 해서 신용 파괴율의 작동을 차단해내긴 했어요. 그러나 경기 하강은 끝내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8%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경기 과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5.9% 성장을 해요.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물가 불안, 둘째는 국제수지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9.3%를 기록해요. 그때 엄청 높았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매년 커져요. 2019년 GDP의 2.2%에서 다음해는 2.9%로, 그 다음해에는 이게 3.6%까지 증가를 해요. 문제는 이 경상수지 적자가 아주 큰 악영향을 끼쳐요, 미국 경제에. 경상수지 적자라는 게 달러가 그만큼 해외 시장에 유출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달러가 추가적으로 공급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이 환차손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그 환차손을 펴서 미국을 자꾸만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미국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경기 후퇴를 겪어요. 이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하니까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니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해요. 이렇게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미국에서는 이걸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경기 후퇴라고 그러죠. 이 경기 후퇴는 악순환하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강력한 정책을 또 펼쳐요.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급상승시키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막 그랬잖아요. 0.75%도 올리고 0.5%도 올리고 평소에는 0.25%에 찔끔찔끔 올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기를 조정해 왔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하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세를 보인 거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급상승해요.
1, 2분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3분기에는 3% 성장을 해요. 그리고 4분기는 2.6% 성장해요. 전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게 연율로는 2.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근데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국내 저축 그리고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유동성이 수축되고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 영향 때문에.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다른 국제 금융 자본을 끌어와야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여 개 국가들이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고 40여 개 국가들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미국만 홀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겠냐고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요. 이거는 1980년대 이미 세계 경제가 겪었어요. 1981년도에 그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상태에서도 미국은 홀로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근데 1981년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와 같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여전히 물밑에서 신용 파괴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으로 끌어들일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이 말라가고 있어요. 더 이상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실버게티,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잖아요. 그 영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뱅크런이 일어나서 그 금융위기가 여러 은행으로 전염이 되니까 미국이 또 초강력 정책을 내세워요. 그게 뭐냐면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하겠다. 이런 구두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차단해내요. 그래도 신용파괴가 작동하는 것은 막아내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그 3월 중에, 그러니까 올해 3월 중에 지난해 연말보다 번원통화를 무려 4,240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신용파괴 작동으로 줄어든 유동성을 이 통화 공급을 통해서 그걸 보존해 준 거예요. 다행히 지금 그 미국 경제는 올해 3분기부터 상승으로 올라섰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8월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에서 부동산 기업들 파산 사태가 막 그 전염되면서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그런 부동산 시장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금융위기 이런 게 본격화된다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미국 경제에 제일 먼저 타격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 다음에는 그게 전 세계로 전염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미국 신용등급도 강등됐잖아요. 요거는 좀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금리가 터진 다음에야 신용등급을 낮춰요. 그러니까 타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그걸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진 금융기관들이 대처할 시간이 좀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자기 자본 확충도 하고 현금 보유율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 진행을 좀 더 더디게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올해도 사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4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일이 터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런 사건들이 어쨌든 좀 잘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걸 보면서 경제위기 안 온다 언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금융위기 진짜 오는 건지라 경제위기 시그널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올해 6월 말쯤에는 네.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진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왔는데 이게 틀렸어요, 제가. 틀린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예. 틀렸는데 그 2개월 후에 중국에서 진짜 신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어요. 그 부동산 업계 1인 PV안이 지금 채무 상환을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이 이게 빠져 있어요. 다른 그 부동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기업들에게 재원을 조달해줬던 부동산 신탁회사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농투자신탁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도 상환을 못해서 그 앞에 데모하는 게 지금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는 심각해요. 다만 이 금융이라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용 파괴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인격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든 늦추고 있어요. 이게 늦추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로서도 그거를 어떻게 차단해낼 방법을 찾기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터진단 말이에요. 곧바로 터질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 첫 번째 타격을 입고 미국에서 금리가 터지고 이게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설령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에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금융위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33,000, 4,0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저지선인 다우지수 3만이 무너지면서 속절없이 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갈 것만 같아서 걱정이에요. 왜요? 지금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 국내 저축도 고갈되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원도 더 이상 미국으로 끌어들일 게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의 은행들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그 5개의 은행들의 자산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경제 순환에서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유동성이 경제에서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동성 수축된 그만큼의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신용 파괴리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좀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또 상업용 부동산 공시율이 좀 엄청나서 폭락의 조짐, 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거품이 과다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주요 중심가 중심으로, 주요 도시 중심가 지역으로 심지어 5배, 6배 오른 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서너 배씩 다 올랐어요. 이건 대단히 큰 거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거품이 꺼질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도 이게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주요 도시들은 서너 배씩 다 올랐으니까. 근데 어느 곳에서 그 거품이 터질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것 같은데 주거용 부동산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부동산 회사들, 또 금융기관들, 당연히 경영 수지가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면 이게 뱅크런을 일으키고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면서 미국 전체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연준은 이제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갈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2%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요. 당분간은 최소한도.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석유 가격이 130달러대에서 70달러대로 계속 떨어져 왔었잖아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이게 다시 80달러대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올해 3월 달에 5개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니까 보는 통화를 무려 4천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공급했잖아요. 그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2%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용은요? 고용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아는데 향후는요?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잖아요. 다른 나라 국내에서 쭉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금융 자본들 끌어들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왕성해졌죠. 경제 활동이 왕성해졌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고용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용률이 지금까지 198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가장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건 유동성 경기예요. 근데 유동성 경기는 만약에 유동성이 신용 파괴를 작동해서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게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네. 실업률도 다시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향후 이제 기준금리 방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연준이 9월에 이제 당장 20일, 19일쯤에 FOMC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로 보시고 혹시나 앞으로 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지. 그럼요.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충격을 주겠죠. 지금 미국 연준은 사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네.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게 국제수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이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제때에 발표를 하다가 올해는 어쩐 일이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 이상 증가했지만 올해도 지금 그 정도 이상 증가할 거로 봐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해외로 유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것으로 이제 강달러를 유지를 해왔어요. 9월 달에 그러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 강달러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미국의 유동성이 수축이 안 되니까. 이건 올리신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에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도 그렇지만 그 미국 정부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도 이 금리를 낮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친민주당 성향의 FOMC 위원들이 지금 그 기준금리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은 이 금융이 진행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고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타협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힘이 크면 기준금리를 낮출 거예요. 아니면 유지하거나. 근데 경제적인 힘이 더 크면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이 반영이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지금 현재 2%인데 최소한도 2.25%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국내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가면 국내 경제는 당연히 후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기가 후퇴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난이 심각한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사실 여기서 안 올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동안에 한국은행은 자꾸만 부채가 많은 개인과 기업의 입장만을 생각해 왔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부도 날 사람 또 부도 날 기업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특히 그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는데 그 결과로 지금 기준금리 격차가 2%까지 커졌잖아요. 국내 저축은 그다 계속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2% 차이 나니까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지금 계속 이탈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잖아요.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내 자본들도 강달러인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국내 금융자본도 미국으로 지금 빨려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 면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한쪽 면만을 보는 거예요. 국내 금융자본,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이탈함으로써 빚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빚어질 타격보다 훨씬 커요.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가 많은 개인들도 그 경기 하강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 달러 강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원화 약세를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 됐었어요.
오히려 원화 가치를 상승시켰었어요. 그러면 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해외 금융자본도 국내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 크게 개선됐을 것이고 또한 경기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